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당대표 입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하루 만에 수사팀을 배당하고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에 3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급증하면서 흑자 규모를 끌어내렸습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선박 폭발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실종자도 2명 발생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전주 대비 2배 가까운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6차 대유행이 시작된 걸로 진단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높은 습도로 인해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죠.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면요. 경고에서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까지 이렇게 4가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보류 결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징계까지 6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요.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보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이준석 대표는 공천개혁 등 본격적인 당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란만으로도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친윤그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면서 저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든 이준석 대표와 친윤그룹 간의 권력 투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YTN에 출연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소위 윤핵관이라 하는 분들 중에서 익명밖에 말로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겁한 거죠. 네, 오늘은 정치권 이슈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 소식이 있죠. 또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또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에 이어서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리가 저녁에 7시에 열리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가서 소명하는 거잖아요. 예.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윤리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그 사이에 이미 확인이 됐거나 네. 또 증거가 확보가 됐으면은 고민 뭐 크게 안 해도 되죠. 뭐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 당 대표를 징계한다는 거는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책임,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이제 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네.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실제로 지금 그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아직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당사자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저항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당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데 네. 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석 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렇다고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는 또 결정 안 내려도 1, 2위로서는 부담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참 어차피 최선은 없어요. 이미 이 사태 자체가 당에 부담을 주게 돼 있는데 차선이냐 차악이냐 최악이냐 그중에 하나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갔으면 하는 게 당의 한 일원으로서 저 같은 사람이 기대하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실관계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준석 대표가 저항할 수 없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또 증거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네. 경찰에서 사실 또 증거 규명할 때까지 부담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그걸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은 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예. 예. 김정민 의원께도 여쭤볼게요. 위원님,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징계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징계위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죠. 예상하는 거는 뭐 의미는 네. 없고요. 예. 지금 제 의견만 얘기하면 저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큰 오점이 될 거다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요? 관점은 예. 좀 다른 관점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에게 형사소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봐주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지휘관, 대표자의 업무의 안정성 이게 그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대통령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뭐 무슨 신호 위반 가지고 만약에 뭐 조사해라 또는 뭐 왔다 갔다 해라 이러고 막 법적으로 흔들어대면 그러면 그 피해자는 공동체 전체가 되니까 대통령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소출을 임기 동안에 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 그래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면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뭐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맨날 박정희 때 이제 밖에서 이제 김영삼 총재를 뭐 징계하거나 제명한 건 있어도 예, 예. 정당 내에서 이 당 대표자를 적어도 이렇게 흔들 정도면 탄핵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에서 대표를 뽑은 주권자들의 주권 선출 주권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이 선출 주권이 주권이잖아요. 네. 이 주권이 흔들려요. 이런 징계위에 뭐 윤리위에 한두 가지의 이런 어떤 고발 가지고 또는 어떤 회의 가지고 흔들린다. 그러면 결국 이 선출 주권자들의 주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주권을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확인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돼야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혹은 별것도 아닌데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 불확실한 사실 가지고 정치로 흔드는 거. 이거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예. 전 정당 질서 전체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당연히 맞고요. 예. 수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적으로 특정이 됐다면 네. 그걸 가지고 논하거나 아니면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든지 하는 게 맞죠. 예.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뭔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가지고 이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든다? 그럼 뭐 우리 당, 뭐 저쪽 당을 떠나서 그거는 정당 질서와 정당에 선출했던 그 주권자들의 그 주권에 대한 그렇군요. 심각한 예. 불안정성을 저는 초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윤리위가 지난 4월부터 열리기 네. 시작해서 지금 거의 넉 달째 운영이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계속 결정을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당내에서는 윤리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이런 그 정치적 그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어쨌든 고발이 있었으니까 뭐 개시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윤리위를 개시하고 예. 당 대표를 그 심판대 위에 세웠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좀 전에 그 김정민 의원님 말씀처럼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당 대표를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윤리위원회를 그런 사유로 그 정도 사유로 준비 없이 네. 사실 확인 증거 확보 없이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정치적 파문, 당이 있는 상처 이것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뒤로 빼기도 후퇴하기도 힘들고 아, 윤리위 자체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당에게 주는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당이 좀 피멍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어제 YTN에 출연해서 예. 윤핵관들이 제일 신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또 예. 권력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전망이 많아요. 우리 당이 예. 무슨 사법기관은 아니고 정치하는 네. 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은행은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본인이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 예.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은 네.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또 이렇게 추측해서 또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또 대표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 본인이나 당의 심각한 상황으로 오게 되는 데는 이제 이준석 흔드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만 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그만큼 무게 있게 신중하게 책임성 있게 은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정도까지 왔으면 그 부분도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예. 본인이 그동안에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니까요. 아마 오늘 저녁 늦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희 YTN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두 분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수사에 이제 착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바보짓을 한 겁니다.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요. 지금은 개혁돼가지고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네. 자,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의혹입니다.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은 탈북민 북송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김종인 위원님. 자, 이 시점에 왜 국정원이 이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국정원이 고발한 거야. 뭐 정권에서 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엔 국정원 직원들이 그냥 합리적인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는. 네.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이제 우리 공공기관장 밀어내기 하고 저렇게 전직 국정원장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원 직원들이 전직 원장을 고발하고 이렇게 내모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상대방을 약간 이제 공격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좀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간 악마화시키기도 하고 뭔가 좀 절대적으로 좀 적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과장과 왜곡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선거 끝났습니다. 선거 끝나면 당선된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해도 바빠요, 지금. 예. 상대방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직 당선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할 때는 상대방 공격하는 게 임무죠. 네. 당선됐으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지난 정권이 뭐 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여당 원내대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이 대서양에 떠 있다가 지금 아마존강으로 들어왔는데 아마존강이 크니까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대서양이 아니고 아마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물 떠먹고 빨리 이 선원들 물 먹이고 이게 육지로 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대서양에서 우리 소금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거기다 공격하고 이걸 주업으로 해갖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1년 이제 시간 지나면 없어요, 시간이. 민주당에서는 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니 누가 있던데. 보더라도 이거 뭐 아니 앵커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뻔한 얘기 뭐 그걸 물어보고 자시고 해 그걸. 자, 조혜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가 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건 예견된 겁니다.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미 그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예. 국방부가 이상하게 한다. 또 그 국정원 또 이런 하여튼 그 담당 기관들이 그 해경이 예. 또 이상하게 간다라고 이미 그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가 듣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건 나중에 결국은 정권 바뀌면 문제된다고 이미 예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권 바뀌자마자 그 예. 담당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당초에 우리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방향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뒤집혔다. 네. 그래서 그 뒤집힌 걸 이제 공표를 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의 그 외부의 위로부터 압력이 있기 전에 입장은 이랬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뒤집혔느냐를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또 그게 정책적 측면 또는 법률적 측면도 있지만은 예.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 공무원 그 가족들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이미 북으로 북송돼 가지고 아마 채용됐겠지만은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인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사건일 수 있다. 예. 그래서 들여다볼 것이다. 예.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가족들부터 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우리 국민인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비참하게 그 죽음에 이르도록 했느냐. 예. 또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이 기순한 어부들을 갖다가 그렇게 처형의 상황으로 그렇게 북송을 바로 시켰느냐. 북송을 시킨 부분. 그 예. 인륜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문제 그 당시에 제기가 됐었는데 인권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대북 관계 때문에 그거 다 덮었다는 의혹. 이제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 특히나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든 또 국방부든 해경이든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규명하고 또 법적 책임을 지워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예. 일단 이제 검찰의 수사 시작됐으니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홍장표 KDI 원장 사의 표명했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사퇴했네요. 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사퇴 압박했다고 우리 산업부 장관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전에 블랙리스트 환경부 말씀하시는 장관을 거죠? 예. 윤석열 검찰이 그걸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예. 아니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아니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 자체를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이건 이제 정치행위로서 법과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장관과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남용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덕수 총리가요. 네. 이제 KDI 원장이 뭐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소주성과 관련해서 네, 이게 전 지금 정권에 있는 어떤 문제냐면 KDI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 산하에 있거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총리실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 또 인사 그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예요. 예. 거기에 장을 총리가 직권으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홍장표 수석이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무슨 저는 민주당도 오늘 고발한다고 나왔어요. 네.
이거 고발하면 이건 뭐 제가 보기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아니 총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김정은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 산자부 장관도 조사받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사퇴 압박하는 거 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일정 부분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예.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서 공기업 뭐 공공기관의 장들 곧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자리 임기도 몇 달 남지 않는데 몇 달 전에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가지고 알박기를 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예. 했을 때부터 저거 분명히 문제된다. 그리고 지금 양심상 안 맞은 거다. 네. 1년, 2년 이상 남아있다면은 그 업무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예. 이제 몇 달 아니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를 자기가 벌써 임명해가지고 새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몇 년간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이는 양심에 없는 그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그때 지적이 있었고 네.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임기가 남은 이제 그 기관장인 경우에 이제 네. 두 가지를 본인이 고민해야 됩니다. 본인의 정책 그동안에 전 정부 자기를 임명한 그 정권에서 추구해왔던 가치나 정책 방향이 새 정부하고 맞으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안 맞을 경우에 그럼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내 양심을 소신을 끊고 새 정부의 과거에 지난 정부 임명권자의 정책 추진하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지 예. 아니면 그게 또 양심상 도저히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면은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새 정부에 어긋장 놓는 정책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임기가 있지만 나는 새 정부 그 정책 방향하고 일치하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더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혜전 의원님은 저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아시죠? 예. 민주당 전 의원. 예.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예.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은 임명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두 분, 한 분은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원이고 네. 권익위원회는 거의 이제 독립기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들이 가급적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치 배경이 있는 분이 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추미애 의원 아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걸 비롯해서 여러 사안에서 네.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활동을 해온 방향 자체가 민주당하고 노선을 맞춰서 해온 분이기 때문에 방송 그 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됐는데 억지로 임명했잖아요. 예. 그걸 바꿀 생각이 있다면은 그걸 장심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하시고 그럼 그대로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 고수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김종민 의원님,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알박기 인사 59명이라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제도를 아예 바꾸는 걸 어떻게 했느냐. 아예 정권이 바뀌면 일부 어떤 직책은 바꾸고 또 독립적으로 지켜줘야 할 임기는 지켜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아, 예. 한덕수 총리하고 권성동 대표한테 네. 그 이런 이제 권력 남용 그만하고 당신들 다 수사받을 짓이다 이게. 예. 그만하고 제도를 개선하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 제도 개선을 하면 지금 얘기했던 문정부에서 임명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네, 네.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 나서서 이거 그만 내려놓고 우리 갑시다. 뭐 치사하게 뭐 남아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거를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는 바로 도장 찍을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이런 정도를 놔두고 그렇군요. 왜 그런 사도로 갑니까? 예. 왜 이렇게 새길로 가요, 왜?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사받을 길인데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직책이 없는 인사비서관 부인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과 함께 갔다 온 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적 인연이 너무 깊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전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또 2018년엔 대통령 없이 김종숙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유성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에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행 논란이 있었고요. 또 친인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으로 알고 있죠. 최모 씨가 지금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김종민 의원님. 네. 자,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 동행 그리고 육촌 최모 씨를 선임행정관에 채용한 거 이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한번 이게 반분을 해볼게요. 예.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9명 됩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육촌 동생을 만약에 우리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 나오겠죠. 특권 내려놓기 하라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 무슨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내로남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공격해갖고 대통령이 된 양반입니다. 근데 역대급 내로남불에 지금 하는 게. 예. 그래서 좀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로남불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이 내로남불만큼은 안 할 거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저 국회법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은 금지하게 돼 있죠. 그건 이제 금지하게 돼 금지가 있고 됐고 8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 신고도 할 뿐더러 예. 신고를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하면 욕먹으니까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예.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사촌 이내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은 이제 적용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회법상으로는 사촌 이내는 친인척은 채용 못하게 돼 있고 사촌 이외에 5촌, 6촌, 7촌, 8촌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실 안에서 위에 보고가 되어 있었다면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육촌 관계자라는 게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이제 국회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국회법의 정신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담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손을 볼 필요가 국회뿐만 있다고 아니라 생각하세요? 예. 대통령실이든 일반 다른 이제 선출직 단체장들도 그렇고 네네. 이 경우에도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해서 논란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새 법에 의해서 도입된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다면 그때 이제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되지 않다는 점은 늘 민심 관리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육촌 최모 씨라든지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정리정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위기예요 위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에 좀 실패했다든가 네. 아니면 선거 때 좀 뭐 성적을 덜 봤다든가 이거는 치유가 되지만요. 네.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이거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가 그 권력의 사유화예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면서 너무 많은 이 사유화 의혹들이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권력의 난 사유화 되게 위험하다고 너무 봅니다.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김정민 의원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근데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공무원처럼 신분을 줘가지고 독단적으로 했으면 그건 사유화인데 네. 지금 이거는 어쨌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에 네.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니까 그건 사유화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국민 정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또 그 대통령 영부인 관련해서도 우리 공약은 그 제2부서실 안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그걸 지키도록 하고 그 대신 그렇다고 개인이 대통령을 이렇게 영부인을 계속 수행할 계속 수는 없기 논란이 될 수 때문에 있는 그래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이 이 공적 그 업무로서 대통령 부인의 업무 그 일정을 그 보좌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예. 거를 제 개인 생각은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 없이 대통령 부속실 안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정리해주면 공약도 지키고 또 야당으로부터 개인을 국정에 개입시켰다는 비판도 받지 않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3가지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0여 명 늘었습니다. 사흘째 10,000대 후반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6차 유행이 시작된 걸로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오늘 추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511명입니다. 어제보다 860명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10,000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8,9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9,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 수가 전주 대비 더블링 현상이 관찰되자 사실상 재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등 재유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방역 대응 조치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재유행 임박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이 몇 달 전에 겪었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면서 6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게 특징인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위험도 굉장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이나 10월쯤 하루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문과 제언을 해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오늘 워크숍을 열어 주목됩니다. 다음 주 첫 회의를 앞두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4주 더 연기하면서 4주마다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4명으로 1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56명,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9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LA 카운티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독립기념일 사흘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는 15,413명으로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 인기 관광지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5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스페인 피서지인 이비자와 마요르카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과 비교해 60% 늘었고 감염자의 80%가량은 BA.5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지난 주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700명으로 전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확진자 연령대는 18살에서 24살 사이, 지역은 유명 관광지인 코르푸와 케팔로니아 등지에 집중됐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오랫동안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 최근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길을 건너던 주민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는 멈출 틈도 없이 직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힙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그동안은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 인정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이걸 반영한 겁니다. 개정 전 과실 비율 어땠을까요?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주차장처럼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후진 차량과 충돌할 때 모두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이 9대1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사고는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사고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역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100% 적용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급 진입하거나 중대 과실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져야겠죠. 운전자는 천천히 운전하고 보행자도 앞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기준이 바뀌는 만큼 오늘 운전석에 앉으실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필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탄탄했던 재정 상황이 지난 5년간 크게 악화해서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는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빚 증가폭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이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 운영 여파로 재정 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재정 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라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영 기조를 확장해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내년엔 마이너스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빚 증가폭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5년간 14%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향후 5년간 5에서 6%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재정 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관리 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 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 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한 200개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인 심방세동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뇌졸중을 부를 수도 있는데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활용하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60대 환자는 5년 전 탈장 수술 직전 갑자기 심박수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수술을 잠시 미루고 확인해 보니 심방세동 진단이 나왔습니다. 1분 전까지는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혈압을 재는데 120에 80이 나왔어요. 아주 정상이라고 수술 오케이 하러 갔는데 거 가서 다시 수술하기 전에 혈압을 재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130에 한 200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술을 못 한다. 이 환자는 비교적 빨리 발견한 덕에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규칙적인 전기 자극으로 운동해야 하는 심장의 윗부분, 심방에 불규칙한 전기 자극이 생기면 매우 빠른 속도로 수축해 가늘게 떨기만 하는 심방세동이 생깁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혈전이 잘 생기는데 혈전이 뇌동맥으로 흘러가면 뇌졸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제대로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도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심방세동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졸중에 이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지난 2020년 심방세동 환자가 24만 4천 명으로 4년 전보다 35%나 늘었는데 60세 이상 환자 비중이 80%나 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면 심방세동을 의심해봐야 하고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의료기기들은 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빨리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심방세동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장관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부총리전 교육부장관 박수입니다. 저거요?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켜졌습니다. 양치 상태로 운전하시는 뒤에 선고유예 받으셨는데요. 교사들은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셔도 그건 충분히 안 되잖아요. 2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반성을 했지만 이게 반짝갔다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님께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사연을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인청에서 만약에 인청은 없지만 인사 검정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존 5대 원칙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 바,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중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해놨던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기준이고, 우리가 정한 기준은 뭐냐면은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한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비판을 해도 되겠지만은, 자신들이 정했던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통화로 총리가 대통령보다 낫다야. 그런 것 같아. 총리가 대통령보다 나. 대통령 그 외무장관 공간에 들어가면 조금 할 텐데. 저기요. 여기 안 원내대표만 하지 말고 다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럼 헛된 망상을. 아니 몰라 이제 어떻게 그럴지. 아니.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텐데요. 내일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내일은 영남 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수도권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열대야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강한 집중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